말씀해 주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제 주제는 페리프로스테틱 femoral fracture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리프로스테틱 femoral fracture PFF라고 하겠습니다. 에피데미올로지와 리스크 팩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클래시피케이션을 말씀드리고 나서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PFF라고 하면 사실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PFF와 수술 중에 발생하는 인트라 오퍼레이티브 PFF가 있는데요. 지금 이번 발표에서는 편의상 전반부에 제가 말씀드리는 PFF는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PFF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인트라 오퍼레이티브 PFF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서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피데미올로지와 리스크 팩터입니다. PFF는 큐뮬러티브 인시던스가 프라이머리 THA 이후에는 10년 동안 약 1.6% 정도라고 되어 있고 리비전 THA의 경우에는 이보다 높아서 한 6.4%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치들로만 보면 그렇게 높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흔한 컴플리케이션으로서 2023년 미국 조인트 레지스트리 리포트를 보면 THA 이후에 리어드미션과 리오퍼레이션의 흔한 요인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발표를 보면 90일 이내에 특히 얼리 리비전의 26% 정도의 원인이 된다고 하고 인스타빌리티 이후로 에이셉틱 컷으로는 두 번째로 이제 순위를 하다가 최근 2024년 조인트 레지스트리 리포트로 넘어가면서 인스타빌리티를 제치고 얼리 리비전의 넘버 원 코즈로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토탈리 와스로플라스티의 기술과 임플란트가 발달을 하고 또 전반적인 메디컬 트리트먼트와 환자들의 평균 연령이 늘어나면서 고령의 환자들도 점점 토탈리 마스로플라스티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시멘트리스 픽세이션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PFF의 인시던스는 현재까지도 계속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JBJS 아메리칸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페리프로스테틱 프랙처의 증감률을 이제 조사를 하고 이를 통해서 앞으로의 퓨처 프로젝션을 해봤을 때 2026년부터 2021년까지 페리프로스테틱 힙 프랙처가 오버럴하게 38% 정도 증가를 했고 예, 이를 통해서 이제 추측을 해봤을 때 2032년까지는 거의 뭐 20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옆에 보신 그래프를 보면 꾸준히 계속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신 전공의 분들은 물론 이것이 앞으로 전문의 시험이나 전공의 수련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문제이지만 앞으로 이제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 전문의로서 프랙티스를 하실 때에도 굉장히 흔하게 접할 수 있고 당장 직면하게 되는 그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해두시고 프랙티스에서도 어떻게 매니지먼트를 하는지를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팩터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리스크 팩터들이 있는데요. 먼저 페이션트 릴레이티드 팩터를 보면 여성의 경우 좀 더 리스크가 높다고 되어 있고 당연히 골다공증이 있어서 본 퀄리티가 좋지 않으면 리스크가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OA가 아닌 다른 진단명으로 토탈리 마스로플라스티를 한 경우에 조금 더 리스크가 높다고 되어 있고 환자의 BMI를 봤을 때 과체중이거나 저체중인 경우에는 리스크가 좀 더 높습니다. 서지컬 테크닉, 서저리와 관련된 리스크 팩터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멘티드 스템보다는 시멘티리스 페모럴 스템인 경우가 리스크가 더 높고 또 그 중에서도 칼라가 없는 칼라리스 디자인일수록 좀 더 리스크가 높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 페모럴 컴포넌트가 언더사이즈 되었을 때 그리고 바루스나 발구스로 말얼라이먼트가 되었을 경우 좀 더 리스크가 높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수술 중간에 인트라 오퍼레이티브 PFF를 놓치고 니글렉티드 되었을 경우에 환자가 웨이트 베어링을 하다가 활동을 하다가 이것이 완전한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PFF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리스크 팩터입니다. 여기 밑에 어프로치를 보시면
다이렉트 안테리어 어프로치의 경우 femoral preparation이나 프로시저를 하는 것이 익스포저나 그런 것들이 좀 더 어렵기 때문에 프랙처의 리스크 팩터로 되어 있지만 최근에 연구들은 그 어느 정도의 러닝 커브를 지나고 나면 또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이렇게 특별히 표시가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쨌든 공식적인 그런 내용으로는 안테리어 어프로치가 좀 더 리스크가 높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탈 아스트로플라스티가 시작된 이후로부터 계속 PFF는 같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류나 치료법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역시나 프랙티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클래시피케이션은 밴쿠버 클래시피케이션이겠고요. 마스리 선생님이 1995년에 먼저 제시를 했고 그 이후로 조금씩 개정이 되어 왔습니다. 이 밴쿠버 클래시피케이션 외에도 다른 클래시피케이션 시스템들이 있고 최근에는 유니파이드 클래시피케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femoral fracture 외에도 모든 PFF에 대해서 그 페리프로스테틱 프랙처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이제 분류를 하려는 시도들이 있고 좀 더 세분화된 그 분류 방법들이 있지만 지금 오늘 발표에서는 그런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서 다루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역시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밴쿠버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밴쿠버 클래시피케이션이 중요한 이유는 뭐 역시 오래되었고 릴라이어블하고 에비던스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페리프로스테틱 프랙처를 어떻게 매니지할 것인가를 생각을 했을 때 고려해야 될 가장 키 컴포넌트들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밴쿠버 클래시피케이션을 제대로 하게 되면 그거에 맞는 트리트먼트도 어느 정도 프리오퍼레이티브 플래닝이 되는 그런 아주 유용한 시스템이고요. 세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나토미컬 로케이션, 그리고 임플란트 스테빌리티, 그리고 스템과 프랙처 주변의 본스톡의 퀄리티, 요 세 가지를 고려를 해서 분류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식도가 이렇게 있는데요. 로케이션, 그리고 스템의 픽세이션 정도, 그리고 본스톡과 이제 세 가지를 고려를 해서 먼저 레서 트로칸터나 그레이터 트로칸터에 국한된 프랙처를 타입 A 중에서도 서브타입으로 AG와 AL로 나눌 수가 있고요. 스템 주변, 어라운드 스템 프랙처는 기본적으로 타입 B이면서 B 중에서도 스템 픽세이션이 지금 루스한가 아닌가에 따라서 B1과 2, 3가 나뉘게 되고 그 중에서도 주변의 본스톡이 괜찮은가 아니면 스템이나 리지드 픽세이션을 하기에 어려운 정도로 푸어한가에 따라서 B2와 B3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템 팁부터 디스탈 쪽으로 해가지고 프랙처 라인이 국한된 경우에는 타입 C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트리트먼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밴쿠버 AG 프랙처입니다. 교과서에 보면 대부분의 프랙처는 스테이블 프랙처이고 스테이블 프랙처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논 오퍼레이티브 트리트먼트로 매니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클리니컬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 좀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지컬 트리트먼트를 고려해야 되는 경우는 컴플리트 GT 프랙처가 있으면서 프랙처 프래그먼트 쪽으로 어브덕터 어태치먼트가 전부 붙어 있어서 이것의 디스플레이스먼트 때문에 어브덕터 인서피션시가 생기면서 환자가 림핑이 생기거나 인스타빌리티가 생기는 경우 그리고 GT 프래그먼트의 디스플레이스먼트가 2cm 이상일 경우에는 서지컬 픽세이션이 필요하다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케이스를 보여드리면 97세 여성분이시고 토탈입은 10년 전에 하셨는데 넘어지면서 프랙처와 디스로케이션이 같이 왔던 환자입니다. 응급실에서 리덕션은 다행히 되었지만 보시면 GT 쪽으로 해서 완전히 디스플레이스먼트 된 프랙처 프래그먼트를 볼 수가 있고 CT 상에서는 다행히 스템은 루스해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GT 쪽으로 해서 컴플리트 프랙처가 있는 밴쿠버 AG 프랙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스타빌리티의 우려나 이런 것들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에게 수술적 치료를 권유를 드렸으나 환자가 굉장히 고령의 환자여서 보호자가 일단 수술을 리퓨즈를 해서 베드레스트와 에이브덕션 브레이스를 유지를 해서 이제 옵저베이션을 하였습니다. 네, 뭐 역시나 배드레스트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비덕터 펑션이 떨어지면서 누워 있는 와중에도 체위 변경 시에 다시 디스로케이션이 되는 양상을 보여서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고 수술방에 들어가서 수술 이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클리니컬 포토를 보시면 GT 쪽으로 해서 프랙처 라인이 보이고 실제로 뒤쪽으로 해서 포스테리어 캡슐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따로 박내하지를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이제 없는 상황이어서 좀 더 인스테빌리티가 심했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립 플레이트와 와이어링을 통해서 케이블을 통해서 픽세이션을 하고 나왔고 그 이후로는 탈구되지 않고 크게 문제 없이 지냈던 환자입니다. 다음은 밴쿠버 B로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에 보시면 가장 흔하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골절이다 라고 이렇게 써져 있고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B1은 프로스테시스가 웰 픽스드 되어 있어서 픽세이션 온리로 치료를 이제 도모를 해볼 수가 있고 B2부터는 스템이 루스해서 리비전 스템, 리비전 서저리와 픽세이션을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B3 같은 경우에는 본스톡이 푸어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리비전 스텝이나 픽세이션을 통해서 웰 픽세이션을 얻을 수 없을 경우에는 알로그리트 오그멘테이션이나 다른 프로스테시스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골절이겠습니다. 이제 클래시피케이션과 교과서만 보면, 처음 부분만 보면 굉장히 쉽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실제로 임상에서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스테시스가 스테이블하냐, 이거를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B1과 B2를 구분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환자가 처음 왔을 때의 어떤 프랙처 엑스레이만 가지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하다면 수술 전, 그러니까 골절 전에 엑스레이들을 가져와라.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리뷰를 해서 프랙처 이후에 엑스레이와 비교를 해서 스템 서시던스와 같은 스템 루즈닝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는지를 면밀히 대조를 해서 비교를 해봐야 되겠고요. 실제로 수술방에 들어갔을 때도 스템 스테빌리티를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밴쿠버 B1입니다. 그래서 스템이 웰 픽스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픽세이션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프랙처 사이트에 대한 리지드 픽세이션입니다. 그래서 아이솔레이티드 와이어링이나 스크류로는 이제 이런 리지드 픽세이션을 얻기가 힘들고 케이블 플레이트 시스템이나 락킹 플레이트를 이용을 해서 프록시말 스템 주변으로는 케이블이나 유니코티컬 스크류를 통해서 픽세이션을 하고 디스탈 쪽으로는 적어도 스템 팁에서부터 6개나 8개 정도의 홀을 충분히 유지를 한 후에 디스탈 부분에 대해서 픽세이션을 얻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게 아무리 B1이다 확실하다라고 하더라도 수술방에 들어가서 체크를 했을 때 스템이 루스한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픽세이션뿐만이 아니고 스템 리비전 세팅도 준비를 해두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53세 여자 환자입니다. 슬립다운 이후에 오른쪽 대퇴부 통증과 고관절 부위 통증으로 이제 왔고요. 여기 엑스레이 상에서 프랙처 라인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CT를 보시면 스파이럴한 프랙처로서 디스탈 쪽에서부터 프록시말로 넘어가면서 스템 주변까지 메타피시스 부분까지 쭉 프랙처 라인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스템은 다행히 스테이블해서 수술방 안에서 라테랄 플레이팅과 케이블과 와이어 등을 통해서 리지드 픽세이션을 얻고 그 이후로 다행히 유니온을 얻어서 이제 앰뷸레이션까지 가능했던 케이스입니다. 다음은 밴쿠버 B2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스템의 스테빌리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스템을 제거를 하고 리비전 스템을 넣어야 되겠고요. 롱 페모랄 스템을 이제 사용을 해서 스템 스테빌리티, 이니셜 스테빌리티와 이와 함께 프랙처 라인을 관통하는 인트라메듈러리 픽세이션의 효과까지 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초이스는 플루티드 스템을 사용을 해서 이미디어트한 액시얼과 로테이셔널 스테빌리티를 같이 얻어야 되고 모노블록보다는 모듈러 스템을 이용을 해서 디스탈 포션을 먼저 이제 디스탈 포션은 임팩션을 이미디어트 스테빌리티까지 얻을 수 있도록 충분히 넣어주고 나서 그 외에 그 해결하려는 랭스나 오프셋 그리고 안테버전 등은 프록시말 바디를 통해서 이제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노블록보다는 모듈러 스템이 조금 더 이제 좋다. 그리고 그것들을 권장하고 있고 실제로도 대부분은 모듈러 스템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프랙처 라인이 이제 femoral preparation이나 stem insertion 도중에 프로파게이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프랙처 라인부터 좀 더 디스탈 쪽으로 프로필락틱 와이어링 등을 통해서 프랙처를 더 이상 프로파게이션 되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83세 여자 환자고요. 또한 낙상을 통해서 이제 수상하였고 스템이 완전히 सब시던스가 되어 있는 B2 타입 프랙처입니다. 그래서 롱 리비전 모듈러 스템을 통해서 이제 스템은 넣었고 그립 플레이트와 와이어링 그리고 케이블을 통해서 리지드 픽세이션을 얻었으며 POD 2년째 거의 유니온이 되고 환자는 잘 걸어 다니는 케이스입니다. 밴쿠버 B3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B2 루스 프로스테시스 이외에도 프랙처와 스템 주변으로 해서 본스톡이 굉장히 푸어한 경우에는 알로그래프트 프로스테시스를 쓰거나 환자가 굉장히 나이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프록시말 페모럴 리플레이스먼트까지도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밴쿠버 C 프랙처입니다. 프랙처 빌로우, 스템의 팁부터 더 디스탈 쪽으로 국한된 프랙처이고요. 스템 루즈닝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B1 프랙처와 비슷하게 ORIF를 고려를 해야 되고 특히 라테럴 플레이팅을 할 때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이 되지 않도록 프록시말 쪽으로 충분히 스템 쪽을 오버래핑해서 케이블이나 유니코티컬 픽세이션을 통해서 스트레스 라이저를 최소화해서 추가적인 2차 프랙처나 메탈 페일리어를 방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B1과 타입 C 프랙처가 사실 수술적인 기술이나 임플란트의 발달로 인해서 크게 치료 방침에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거의 분류가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해서 이를 좀 개정하려는 시도도 있기는 하지만 혹시 아직까지는 밴쿠버 클래시피케이션이 가장 이제 널리 통용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시고 익혀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72세 여자분이시고요. 스템 디스탈 쪽으로 해서 스파이럴 프랙처가 있는 밴쿠버 C 프랙처였습니다. 그래서 라테랄 플레이팅을 통해서 충분히 프록시말 부분에 스템 쪽으로 오버래핑을 하고 스크류와 와이어링을 통해서 픽세이션을 얻어서 POD 3년째까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트라오퍼레이티브 PFF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멘트레스 THA에서 3% 정도에서 발생을 한다고 되어 있고, 만약 수술방에서 인트라오퍼레이티브 프랙처가 의심되거나 확인이 되었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프랙처 자체가 어디까지 프로파게이션이 되었는지 완벽하게 익스포저를 하고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랙처의 익스텐트와 위치에 따라서 프록시멀 메타피시스에 있는지 다이피시스까지 갔는지 아니면 위치가 완전히 디스탈 쪽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각각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프록시말 부분에 국한된 것이고 퍼포레이션이나 크랙의 경우에는 본그라프트나 서클리지 와이어링만 하면 되겠고 완전히 언스테이블한 프랙처일 경우에는 리비전 스템, 롱 스템을 고려를 하면서 서클리지 와이어링을 해야 됩니다. 다이피지얼 프랙처 같은 경우에도 위치와 양상에 따라서 완전히 아이덴티피케이션 한 후에 그것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완전히 디스탈 쪽에 있는 프랙처의 경우에도 프랙처 로케이션을 완벽하게 파악을 한 후에 그것에 대해서 단순한 퍼포레이션인지 프록시말까지 진행을 하는 거여서 이제 서클리지 와이어링까지 필요를 할지 아니면 디스탈 부분만 픽세이션을 해주면 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처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머리입니다.
PFF는 어쨌든 토탈립 아스로플라스티 이후에 페일리어 메커니즘 중에서 가장 흔한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도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인시던스와 버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측면에서나 아니면 나중에 임상에서나 굉장히 중요한 컴플리케이션으로 잘 익혀두어야 되겠습니다. 다이그노시스나 트리트먼트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밴쿠버 클래시피케이션이 가장 중요하겠고, 프랙처 로케이션과 임플란트 스테빌리티, 그리고 본스탁에 대해서 충분히 어세스먼트를 한 후에 프리오퍼레이티브 플래닝을 해서 수술을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인트라오퍼레이티브 PFF에서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의심이 될 때는 확실히 다이섹션을 해서 디스탈까지 얼마나 갔는지, 위치가 어딘지를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그것에 맞는 처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다양한 직내와 함께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원석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 질문 사항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질문 채팅창 이용해서 질문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 우리 저기, 보건절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김원효 교수님부터 해가지고 임영욱 교수님, 전상현, 이완희, 김승찬, 오승재, 박지훈 선생님까지 이른 아침부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토의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원효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소리를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음소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되는구나. 페리플러스 프랙처, 잘 봤습니다. 그래서 강의 잘했고. 근데, 사실 저는 이 관심이 시멘트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 했는데, 뭐, 좀 다른 거네요. 근데 제가 관심 가진 것은 시멘트하고 시멘트리스. 보통 페리플러스 프랙처는 시멘트를 쓰게 되면 거의 없죠. 근데 시멘트는 사실은 그 실행하는데 좀 귀찮으니까 좀 안 하고 있고 또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나이가 90 넘으면 시멘트입니다. 왜냐면 뼈들이 너무 브리틀하니까 시멘트리스로 스템 놓다가 부러지기도 하고 페리프레스 프랙처 거기서 잘 생겨요. 그래서 시멘트 쓰는데 시멘트 쓰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본 세멘트 임플란테이션 신드롬이라고 시멘트를 넣고서 그 모탈리티가 높아진 거, 좀 하루 만에 보통 이스파이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본 시멘트가 위험하지 않는가 그래서 일본 본 시멘트 임플란테이션 신드롬이라는 말도 붙이고 했는데 사실 시멘트를 하게 되면 열이 나잖아요. 열 때문에 그 하이포텐션 열나서 바스딜라테이션 되면서 이제 환자가 카디오바스큘라 발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못 버텨서 이스파이 한다 이런 말을 해서 시멘트가 위험하다 그랬는데 근데 최근에 정말 최근에 쭉 나온 논문에 보면은 이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시멘트는 안전하다. 이렇게 요새 또 많이 이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시멘트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그 위험하지 않다는 것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제가 2년차, 전공 2년차 때 대전성모병원에서 그 페르코스테 팀워크처 아침에 직내 발표하고 우리 또 김원윤 교수님께서 막그 코멘트도 해주시고 했던 기억이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 우리, 우리 고관절 교수님들 굉장히 많이 이른 아침부터 참석해 주셨습니다. 수다에 관계없이 좀 코멘트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임영욱인데요. 예, 예. 예, 우리 원석형 선생님한테 이제 B1, B2를 나누는 게 이제 결국은 페리프로스테틱 프랙처에서는 키 팩터인데 이제 임플란트 종류나 임플란트 코팅에 따라서도
어떤 거는 B1이 많고 어떤 거는 B2가 많고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프레젠테이션이 없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석형 아, 교수님, 거기에다가 추가로 우리 전공의 선생님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수전정보병원 박철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상 봤을 때 스테롤 루즈닝 여부에 따라서 P1, P2를 구별을 하는데, 엑스레이나 이 수술 전에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임용욱 교수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같이 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명훈 교수님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제 논문들을 보면 시멘트리스 스템 중에서도 디자인에 따라서 조금 B1보다는 B2가 조금 많은 프랙처 디자인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타입 B1 스템, 특히 렉탱귤러 테이퍼드 스템이 조금 더 높다고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라드 스템이 칼라리스 스템보다는 조금 더 프로텍티브 이펙트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그 전공의 선생님 질문을 제가 정확히 저기를 못했는데 한 번만 다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채팅창에 있고, 엑스레이상 스템 루즈닝의 여부를 확인할 수, 인트라오퍼티브가 제일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수술 전에 프리오퍼티브하게 루즈닝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일 것 같아요. 아, 예, 그것은 일단은 스템 서브시던스가 있는지가 일단은 첫 번째 중요하겠고요. 그것은 이제 프랙처 전에 엑스레이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스템 숄더 부분과 GT 팁 부분의 어떤 거리라든지 아니면 시멘트 리스 스템의 경우 웰 픽스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디스탈 쪽으로 웰 픽세이션을 시사하는 그런 소견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스템 팁이 얼마나 움직였는지 등을 확인을 해가지고 스템의 어떤 서브시던스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승찬 교수님, 제가 저기 하나 더 추가하면 예, 예. 이제 코팅 방법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나눠지고요. 이제 인그로스, 온그로스 코팅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공의 선생님한테는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요새 스템을 보면 프록시말만 코팅돼 있고 디스탈은 코팅 안 돼 있고 요런 게 이제 인그로스 코팅, 포러스 코팅이고 그다음에 전체가 다 코팅돼 있는 게 이제 보통 온그로스 코팅인데 요새 보면은 온그로스 코팅 전체가 다 코팅돼 있는 그런 스템인 경우에는 B2가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프록시말만 코팅돼 있는 잉그로스 코팅이 돼 있는 경우에는 이제 B1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아까 이제 B1과 B2를 나눌 수 있는데 그게 키인데 결국은 사실은 엑스레이에서 서브시던스 보는 것도 중요한데 트랙 레코드가 중요해요. 그래서 임플란트의 트랙 레코드를 검색해 보면 요새 뭐 그 AI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요 스템은 B2가 많더라. 요 스템은 B1이 많더라. 이제 이런 거 찾으면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B2가 많은 스템인 경우에는 그러면은 리비전을 꼭 준비하셔야 되고요. B1이 더 많다 그러면은 당연히 준비는 하겠지만 일단 마음가짐은 픽세이션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찬 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덧붙일 내용은 없고, 지금 선두훈 이사장님께서도 접속을 해주신 것 같아서, 선두훈 이사장님의 또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만, 여기 밴쿠버 클래시피케이션은 매우 중요한데, 이거를 처음 디자인한 닥터 메스트리가 저희 5월 14일에서 16일 3일 동안 이루어지는 고관절 학회 국제 학술 대회에 저희가 인바이트를 해서 초빙 교수로 오시니까요. 전공의 선생님들도 많이 참석하셔서 많은 또 인사이트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동희 사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 이사장님이 제가 맨 마지막에 좀 부탁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채팅이 와서
죄송하지만 지금 기차 안이라서 조금 접속이 어렵습니다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의 끝까지 해주셨는데 뭐 감사합니다, 교수님. 자, 그다음에 질문 하나 또 전공 스님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령 환자들이고 기저질환도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early ambulation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웨이트 베어링 프로토콜과 그 후에 리해빌리테이션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도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굉장히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또 후에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수술을 하게 되면,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장 내에서 얼마나 프랙처에 대한 리지드 픽세이션이 되었는지, 그리고 스테빌리티가 얼마나 어치브먼트가 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프로텍티브 웨이트 베어링은 이제 바로 시도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프랙처 사이트에 대해서 프로텍션을 하고 또 환자가 이제 연세가 많고 낙상의 위험이 많은 환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로 웨이트 베어링은 저는, 시키지는 않고, 조금 환자 컨디션이나 조금 포스트 엑스레이, 팔로우 엑스레이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을 때, 한 뭐 6주에서 8주 정도부터 웨이트 베어링을 조금 적극적으로 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그 전에는 디스로케이션이 되지 않던 환자임에도 수술을 이제 리비전 세팅으로 하다 보면 소프트 티슈에 어떤 어느 정도 데미지가 가게 되고 스테빌리티가 조금 더 컴프로마이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디스로케이션에 대한 프로텍션도 항상 에듀케이션을 하고 필요하다면 뭐 브레이스를 한다든지 쇼텀 팔로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상현 교수님, 네, 처음부터 네, 계속 교수님. 같이 하셨는데 코멘트 예,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이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인공관절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PFF의 발생 이시언스가 증가할 것 같긴 한데, 혹시 교수님께서 수술장에서 인트라오퍼러티브 PFF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프리벤티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전공에 공유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 저는 뭐 일단은 이제 femoral preparation이나 이런 과정에서 대부분의 환자들 중에서 오스테오포로시스가 있는지도 확인을 좀 해야 되고 본 퀄리티에 대한 어세스먼트들도 해야 되고 라스핑이나 femoral stem을 인서션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얼라인먼트가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프랙처의 리스크가 좀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지 좀 케어풀한 프레퍼레이션이 중요할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요즘에는 이제 칼라드 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쓸 수가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사용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예, 이른 아침부터 핫 디스커션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신 원석현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공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설 연휴라서 한 주 쉬고